네, 안녕하십니까. 3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7강부터는 맞춤 화장품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네 과목 중에서 4교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순서가 첫 번째는 맞춤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맞춤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그리고 원료에 대한 그 범위가 있습니다.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맞춤 화장품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업을 신고하고 그다음에 변경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업의 범위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춤 화장품의 정의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고객의 개인별 피부 특성 그리고 색이라든가 향 등의 취향에 따라서 제조,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에 수입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다가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색소, 향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다. 그러니까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다가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한 그런 원료를 내용물에다가 혼합할 수 있는 그런 일과 그 다음에 제조 또는 똑같은 얘기죠.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내용물을 소분한 거, 소분 화장품. 단 화장 비누, 원래 화장 비누라는 것이 앞에 그 전에는 공산품이었는데 이제 화장 비누가 화장품이 되면서부터 이 화장 비누에 대해서 단순 소분하는 일도 우리가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야 되느냐라고 이제 DIY 공방하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고체 비누만큼은 이 소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어떤 일정 교육만 받게 되면은 조제관리사 자격증 없이 단순 소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 비누를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맞춤 화장품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자, 내용물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내용물인지. 맞춤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 그러니까 이걸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 사용되는 내용물은 또는 원료죠. 이건 전부 다 책임 판매업자한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것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책임 판매업자한테 제공받는 내용물은 일반적으로 화장품 내용물 중에서 벌크 제품이죠. 그래서 벌크 제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물은 뭐라고요? 벌크 제품. 즉 1차 포장 용기에 담기 직전에 제품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제외가 됩니다. 어떤 거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되는 수입한 화장품. 이게 뭘까요? 이건 완제품이 되겠죠. 이건 완제품이죠. 완제품을 서로 혼합하는 게 소분하거나 또는 혼합하는 일은 그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은 완제품대로 따로 파는 거고, 이건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판매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주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는 일은 조제관리사 하는 일은 뭐냐? 완제품보다도 벌크 제품, 1차 용기에 우리가 충진하기 직전에 그런 제품을 주로 그 내용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해서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나온 제품이죠. 그런 제품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인데 뭐가 될까요? 당연히 뭐 샘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비매품 또는 견본품이나 하는데, 이 비매품과 견본품은 우리가 이렇게 내용물로서 그 맞춤 화장품 조제해서 내용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혼합하거나 소분해서 판매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샘플 또는 견본품 또는 비매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혼합 소분할 수 있는 내용물은 오직 벌크 제품입니다. 반제품도 아니고 완제품도 아니고 그리고 견본품, 비매품도 아닙니다. 이처럼 맞춤 화장품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범위가 벌크 제품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원료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겠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두 번째는
화장품의 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원료죠. 사용상에 제한이 있다는 말은 배합 한도 원료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마취 화장품 저제에 혼합 소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원래가 기본적으로 맞춤 화장품 저제에 혼합 소분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 나온 대로 화장법 제4조에 따라서 해당 원료를 포함해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사용 가능하다. 누가 하는 거죠? 책임 판매업자가 심사나 보고를 받은 그런 내용물과 원료 같은 경우는 특히 원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사나 보고를 받은 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맞춤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의 원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건데, 책임 판매업자가 심사나 보고를 마친 그런 원료에 대해서는 맞춤 화장품 저제관리사가 혼합 소분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원료의 세부 사항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원료를 우리가 이제 공급 받을 때 원료 자체가 좀 변하지 말아라고 보존제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안정화제. 보존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들어가는 보존제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료에 들어가는 보존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왜? 보존제는 보통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보다는요, 사용상의 제한이 배합 한도 원료이기 때문에 대다 사용을 못하지만은요, 이미 원료에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원료에 이미 보존제가 좀 들어있는 경우는 그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내용물과 원료의 최종 혼합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를 받은 조합 함량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침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서 원료로서 우리가 심사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심사 받은 성분이 함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미백 성분의 기능성 화장품 성분의 원료가 몇 프로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2 내지 5%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이 2 내지 5% 이내만 사용해야 되지 그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능성 화장품 성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지만은 책임 판매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된 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하지만은 그 사용하더라도 그 함량 범위가 기능성 화장품 원료의 배합 한도가 있어요. 당나무 같은 경우는 2 내지 5%인데 그 한도 내에서만 사용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 함량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맞춤 화장품 혼합 원료에는 개인 맞춤용으로 추가되는 색소 그리고 향이라든가 이런 기능성 원료들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를 위한 원료의 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용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화장품의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이건 제조업자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내용물의 원료를 혼합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원료를 또 혼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나온 대로 색소라든가 향, 기능성 원료 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를 위한 원료 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합을 하고자 하는 원료가 마침 화장품 저제관리사가 혼합하고자 하는 원료를 예를 들어서 미백 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백 제품을 만들겠다 그러면 내용물에다가 미백 크림 베이스에다가 당나무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따로따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요. 당나무하고 비타민 C를 미리 혼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혼합하는 거나 따로따로 혼합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기능성 원료 등 같은 것은 원료 그 자체 원료를 미리 조합을 하더라도 그것은 제조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맞춤형 화장품 저제관리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물이 이제 미백 크림의 베이스가 되겠죠. 크림 베이스가 됩니다. 여기다가 미백 제품을 만들려면 비타민 C도 넣었죠. 그 다음에 또 넣으려면 알부틴도 넣을 수가 있겠죠. 대신에 뭡니까?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책임 판매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를 했다라고 한 그 기능성 원료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1번, 2번을 넣을 수도 있지만은요. 따로따로 넣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건 제조업자가 하는 거지만은 이처럼 우리가 기능성 성분 일지에도 성분을 갖다가 미리 혼합해가지고
이 크림 베이스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맞춤 화장물 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세 가지가 됐네요. 그래서 세 가지의 혼합 원료의 세부 사항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표현했는데, 맞춤 화장품 판매업의 영업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죠? 벌크 제품입니다. 벌크 제품에다가 벌크 제품 내용물을 혼합하는 거. 또 벌크 제품 내용물에다가 원료, 특정 성분이죠. 단일 원료 또는 혼합 원료가 되는데, 앞에서 기본적인 단일 원료가 있었죠. 그런데 미리 혼합해 가지고 우리가 혼합할 수 있는 조합 원료가 있었다고 했죠. 그거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혼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내용물 벌크 제품을 어떻게 한다고? 소분할 수 있다는 얘기. 큰 용량의 벌크를 어떻게 한다고? 소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라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영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화장품 제조업자라든가 책임 판매업자는 등록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럴 때 신고할 때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피성년 후견인. 이 피성년 후견인은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 장애인이죠. 이 피성년 후견이라든가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죠? 모든 업이 파산 신고를 해서 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복권이 안 된 사람은 우리가 판매업을 할 수 없다는 거하고, 그리고 어떤 그 화장법이라든가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말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 집행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 그죠? 끝나지 않거나 또는 집행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바로 맞춤 화장 판매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록하지 않고 제조업자를 하거나 또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할 때 신고를 안 하고 이 사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취소를 당하거든요. 또는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이렇게 소분하는 경우는 우리가 취소가 될 수가 있는데, 취소가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우리가 판매를 신고할 수 없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를 하는 절차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서류를 뒤에 나오죠.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한테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신고 대장에 기입을 한 후에 신고 필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 필증. 그래야만이 판매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판매업의 신고서에 대한 구비 서류가 뭐가 있느냐? 신고서와 구비 서류 뭐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개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 이건 법인이죠. 그럴 때 원본 또는 사본, 이 동그라미가 두 개 양쪽이 쳐지는 경우는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가 없는 경우는 꼭 어때요? 사본을, 그것만 해라는 얘기인데, 조제관리사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인 경우는요, 자격증인 경우에는 사본을 꼭 제출하는 거, 원본이 아니라는 거. 조제관리사 자격증은 뭐라고요? 사본만을 우리가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어디서 우리가 영업을 하는지 그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임대할 경우는 임대차 교육, 혹은 자기 건물일 때도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소유자에 대해서 알 수,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임대를 했을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자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있었는데, 혼합소분 장소,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그러니까 장소하고 그 다음에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세 사진,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저도 이거 신고 서류를 보낼 때 제가 이걸 같이 보냈죠. 세부 평면도 그래서 보내고, 그 다음 직접 그 장소를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장소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를 했을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혼합 소분하는 장소나 시설에 대한 뭐라고요? 세부 평면도하고 상세 사진을 갖다 같이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서. 그리고 구비 서류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조제관리사 자격증은 뭐라고요? 사본을 보내는 거지 원본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하고 싶어요. 맞춤 화장품 판매를 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게 이제 판매업자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대한 상호가 우리가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한 구비 서류 같은 경우는 신고 필증은 항상 원본이에요. 신고 필증은 항상 원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신고 필증은 왜 내가 신고해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신고 필증의 원본은 어때요? 우리가 제공해가지고 변경 신고서와 구비 서류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업자가 혹시 누구한테 이걸 팔았거나 그러면 양도죠. 양수 또는 합병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원본이어야 됩니다. 이건 사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하는 경우는 과적관계 등록을 내야 되고 과적관계 증명서. 근데 행정처분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내가 이제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일을 하게 된 거죠. 뭐 조저관리사를 고용 안 한다든가 표시라든가 표기 기재를 뭐 안 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요. 그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에 관해서는 꼭 원본을 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본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신고 필증하고 그다음에 뭐 양도 양수 또는 합병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누구한테 이제 양도를 한 거죠. 그럴 때는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에 대해서는 고지 확인서에 대해서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판매업소의 이름을 받고 싶어요. 판매업소의 상호를 받고 싶다 그럴 때는 당연히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되겠고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이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겠죠.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 필증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원본이 꼭 필요합니다. 자, 판매업소의 상호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바뀌는 경우 이 판매업소가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럴 때 소재지 변경이 되겠죠. 이 소재지 변경은 우리가 특별히 항상 신고를 잘 해야 됩니다. 이사 가는 경우 저도 이전에 그 신고를 안 해가지고 과태료 문 적이 있는데 소재지 변경은 필히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판매업 신고 필증 원본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는 전부 다 어때요? 원본 또는 사본을 내면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이사했으니까,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이사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시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시설, 혼합 소분한 시설과 장비가 바뀌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특히 장소 시설에 대해서 세부 평면도하고 상세 사진이 필요합니다. 상세 사진이. 그 다음에 조제관리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신고 필증하고 항상 조제관리 자격증에 대해서는 뭐라 했나? 사본을 준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업에 대해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다음 변경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얘기를 신고서하고 서류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는데 원본이 필요한 게 뭐가 있었나? 원본이 필요한 게 신고 필증. 그다음에 양도 양수할 때 그리고 행정처분 받았을 때 그 증명하는 거 그런 것들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원본이 필요한 경우였었죠. 그리고 사본만 필요한 경우는 뭐가 있었나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었었죠. 자, 그 다음 판매업을 할 때 신고의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신고 참고사항입니다. 신고 서류는 각각 인정되는 원본 또는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필히 원본을 제공하는 게 있었죠. 신고 필증, 양도 양수, 남의 행정처분. 그 다음에 꼭 사본만 제공하는 것은 맞춤 화장품 국가자격증 조제관리사. 자,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업자가 변경이 되는 거. 이건 당연히 어때요? 판매업자가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업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 그게 바뀌게 되면 당연히 어때요?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양일운에서 뭐 양일순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당연히 판매업자 바뀌었죠. 그리고 상호가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매업자의 이건 내용이 다른 겁니다. 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제관리사 변경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 신고 대상이지만은요 이게 중요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판매업자의 상호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번에 양스 코스메틱이라는 이름으로 판매업자로 신고를 했었는데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그 판매업자의 그 대표가.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름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뭐 양스 플러스 코스메틱으로 바꾸고 싶다 해가지고 이름만 바뀌는 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매업자의 상호,
상호 이름만 바뀌는 경우, 이름만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이것은 우리가 변경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업자의 변경, 그러니까 양이룬이가 양일순으로 바뀌는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양이룬 자체가 그대로 있고 그냥 뭐라고요? 그 어떤 상호가 양스 코스메틱에서 양스 플러스 코스메틱 이럴 경우는 그 실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판매업자의 뭐라고요? 업자의 상호가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 변경 신고할 필요 없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양일이라는 사람이 뭐 개포동에 살다가 뭐 논현동으로 이사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 판매업자의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변경,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 있죠? 이것은 신고를 해야 돼요.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이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체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얘기 나온 대로 소재지가 변경이 되는 경우 본인은 그대로 있는데 내 사는 곳 이사를 가는 경우 내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가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나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업자의 변경 또는 판매업소의 상호, 소재지 변경 또는 저재관리사 변경은 변경 대상 신고가 되나 판매업자의 상호, 이름이 바뀐다거나 또는 뭐라고요? 여기 나온 대로 소재지 변경이 되는 경우는 변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7강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볼까요? 맞춤 화장품의 정의는요, 이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꼭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맞춤 화장품의 정의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에 혼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다가 내용물에다가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혼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바로 맞춤형 화장품에 소분하는 거. 그걸 갖다 맞춤형 소분해서 만든 게 바로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고객의 피부 특성, 색향 등을 고려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즉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가 혼합 소분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설 평면도라든가 상세 사진 같은 걸 찍어서 보내는 거. 그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신고할 때 그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판매업소라는 게 혼합 소분한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고객의 피부 특성, 향, 색 등을 취향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다가 내용물을 혼합하는 거. 근데 원료도 혼합하지만 누가? 식약처장이 꼭 정해놓은 거, 고지한 그런 원료만이 혼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용물을 소분할 수가 있는데 소분할 때 단 고체 비누를 소분하는 것은 제외를 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범위입니다. 자, 내용물의 범위는요, 기본적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내용물을 공고를 받죠. 하지만 그 내용물이 우리가 제공받은 내용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 벌크 제품이라고 하는 거, 벌크. 1차 포장 용기에 충진하기 직전에 제품을 얘기하죠. 그럴 때 벌크 제품만 우리가 내용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용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완제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본품이라든지 비매품이라는 샘플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내용물로 인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완제품하고 그 다음에 견본품은 내용물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원료의 범위입니다. 원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첫째,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그리고 사용상에 제한이 되는 원료죠. 배합 한도 원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맞춤 화장품 저제 관리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책임 판매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된 그 원료에 대해서는 혼합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 또 추가된 게 뭐가 있었냐면 기능성 화장품 성분을 혼합하더라도 심사 보고돼서 혼합하더라도요. 그 배합 한도가 있죠.
뭐 당나무를 자꾸 말씀드리는 당나무가 2 내지 5%가 기능성 화장품 성분의 한도거든요. 그럴 때 2 내지 5% 이내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만 사용을 해가지고 혼합한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 성분도 있고 색이나 향 같은 것을 우리가 혼합해서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원래는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그건 제조업자가 하는 일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혼합할 수 있는 그런 맞춤 화장품 혼합할 수 있는 그 원료들이 있잖아요. 그 원료들을 미리 조합을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다. 이게 따로따로 넣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자체 혼합할 수 있는 원료를 미리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혼합하는 원료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또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또 하나는 원료 내에 보존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원료 자체가 변하지 않도록 보존제가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보존제 집어넣을 때는 사용 한도라든가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보존제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지만은요, 원료 내에 포함된 보존제는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사 보고된 기능성 성분 조합 한도내, 조합 한도내에서 기능성 성분, 심사 보고된 기능성 성분의 조합 함량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색이라든가 향, 심사 보고된 기능성 성분 원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혼합할 때 한계가 있는데, 한도가 있지만은 그 자체가 서로 혼합해서 우리가 혼합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따로따로 넣을 수도 있지만 미리 혼합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조합 원료 또는 혼합 원료로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판매업을 할 수 없는 건 결격 사유를 하는데, 그게 여기 나온 대로 피성년 후견인 장애인이죠. 사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된 자, 금고 이상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저지를 받지 않은 자죠. 어떤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지금 진행이 되고 또는 집행 정지가 안 된 자를 얘기하고, 그리고 등록 취소라든가 영업소 폐쇄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세 가지 조건에는 우리가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결격 사유에 기억나는 게 화장품 제조업자 한해서 우리가 결격 사유가 뭐가 있었냐면요, 정신질환자하고 마약 중독자가 있었죠. 그만큼 화장품 제조업자가 하는 일은 되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이 되거나 정신질환자는 할 수가 없는데,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요, 마약 중독자라든가 정신질환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이게 안 나와 있죠, 그죠? 자, 신고 절차는 당연히 지방식약청장한테 한다는 거. 자, 신고 서류는요, 기본 신고 서류가 있고 구비 서류가 있죠. 그럴 때 사업자 등록증 기본이죠. 그다음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조제관리사 자격증 4번만 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 그리고 임대했을 때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혼합소분시설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고 서류에 넣어서 우리가 신고업을 우리가 판매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경되는 경우는요, 판매업자가 변경이 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업소가 소재지가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조제관리사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판매업자 변경, 판매업소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죠. 그다음 조제관리사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원본이 필요한 경우 기억나시죠? 신고 필증은 항상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양도 양수를 한 경우 또는 상속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양도 양수 합병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공지 확인서,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원본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뭐가 있었나요? 나온 대로 변경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가 바뀌어요. 상호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주체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이름, 상호 자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판매업자가 변경되는 건 어때요? 당연히 뭐라고? 판매업자가 변경되는 거,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 변경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판매업자의 상호가 바뀌는 경우는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37강에 대해서 기본적인 맞춤 화장품에 대한 기본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